그 쿠팡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쿠팡이 상장하자마자 잠깐 이제 우리 돈으로 100조 기업까지 갔다가 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K-버블의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이런 짤이 돌기도 했었는데 쿠팡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뭐 밸류에이션이든 뭐 성장세는 좋겠지만 쿠팡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근데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매출이 4조 7천억 나왔고. 그죠. 항상 이제 볼륨은 커지고 네, 있죠. 70%가량 성장했고 영업 손실은 2,980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쿠팡이 이번에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전환했거든요. 보시면은 재고를 많이 늘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안 갚았던 매입 채무를 좀 갚은 게 있다 보니까 현금이 나가면서 OCF가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은 저는 로켓 배송이라는 이길 배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커머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찾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사는 이유는 1번 제일 싸거나 2번 내일 오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1번은 가격이 제로가 돼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이고 그렇죠. 2번을 해줘야 되는데 2번을 지금 만든 게 쿠팡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은 어떤 걸 했냐면은 다 직접 물건을 사버렸어요. 사입해서 왜냐면 분류센터 짓고 실제로 이거를 갖고 있는 판매자랑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랑은 다른 주체다 보니까 물건이 팔렸을 때 판매자가 계약한 택배 기사님이 물건이 있는 대로 와가지고 그거를 집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집화를 한 물건을 목적지별로 분류를 해야 돼서 옥천이나 곤지암이나 이런 허브센터에 가가지고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님 만약에 공덕 사시고 제 마포 살고 제 물건 사셨는데 우리 다 마포구 사는데 그게 굳이 곤지암으로 갔다 오는 이유가 그 분류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다 물건을 사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쏠 수가 있고 출고가 바로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송이 빨라지는 부분인데 이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재고를 운용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검색하시면 로켓 배송 딱지 붙어 있는 건 쿠팡이 직접 사입한 물건들이거든요. 그게 한 6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짓수가요? 네, 가짓수가. 근데 대형마트가 보통 다루는 물건의 가짓수가 한 4, 5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입점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2억 개, 3억 개 정도 다루고 있는 거라서 진짜 많은 품목들을 완전 롱테일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다 책에 나옵니다. 근데 좋습니다. 이런 깨알홍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하려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또 운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물류센터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물류센터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동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람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래요. 뭐 택배사들의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가 투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력도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송에 관한 비용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올해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다들 경쟁이 엄청 심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엔 다 같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샀으니까 다 같이 누리는 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도 11번가와 연합해서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네이버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지분 교환이라든지 이런 제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베이를 또 이걸 가져가는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번에 시장 점유율 뭐 3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쿠팡도 사실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좀 진출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쿠팡 커리어 사이트에 가시면 싱가포르에서 사람 뽑고 있거든요. 리테일 담당이랑 그다음 물류 담당이랑 오퍼레이션 담당 이렇게 임원급으로 3분을 뽑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일단 동남아시아 사실 되게 좋은 지역이거든요. 이커머스 네네네. 아직까지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지역이고 인구도 한 6억 넘거든요, 전체. 그래서 동남아 꽤 지역. 풍부한 인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침투율도 좀 낮은 편이고 10% 정도. 그러면서 모바일 보급률은 또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예, 100%가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그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인 싱가포르에 먼저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거기 가도 똑같이 물류센터 짓고 네, 트럭 사고 네, 인력 채용하고 네, 네.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그럼 있죠. 거기서 한들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사실 이익을 낸다보다는 뭔가 멀티플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좀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들은 흑자를 그러니까 쿠팡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그런 뭐 비상장 업체들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를 내면은 이제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성장 끝났다. 멀티플이 치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자를 계속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PSR로 조금 더 후하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보니까 하여간 싱가포르이 이제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좁고 국토 면적도 그렇죠. 그렇다 거기서야 충분히 보니까 가능할 것 로켓 같아요. 배송 같은 걸 구현하기에는 최적의 땅이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쿠팡이 어디까지 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제 양쪽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제가 출입할 때도 요거 한 3년 못 간다고 사람들이 막 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고 있네요. 그 눈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볼게요. GS 리테일 네.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스터 하나 잘못 네, 만들었다 네, 네,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네. 5월 31일에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는 하던데 그 불매운동 영향이 조금 어떻게 감지가 되든가요? 아니면 별 제 영향이- 채널에서는 중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유통기관에서? 네. 왜요? 그냥 제가 GS 리테일 1분기 실적 리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사, 안 가,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아직은 그 심적으로 그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이렇게 반감들이 생기는 그쵸.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려면 이제 냉정하게 숫자 같은 걸로 봐야 되잖아요. 네. 좀 어떨 걸로 보세요?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며칠 정도는 담배 판매량이 좀 줄기는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네네. 이제 권역마다 다 다른 것 그쵸. 같고 예. 옆에 이제 GS25가 있는데 굳이 한 300m 더 가서 난 CU 갈 거야. 네네.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모 화장품 회사가 몇 년 전에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발표하시다가 극우 유튜버 그거 보여줬다가 네, 해주셨다가 뭐 불매 운동 때문에 실제로 그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선례가 있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예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슈는 분명하긴 한데 근데 경쟁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반사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딱히 감지되는 건 없다고 말씀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에 비해서 BGF BGF 아닌가? 아니 BGF 리테일 BGF라고 하시면 처음 봤어요. 제가 좀 발음이 셌습니다. 아니요. 저희 BGF. 동네에서는 BGF라고 그러는데.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BGF? 네, BGF. BGF.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BGF 리테일보다는 이 GS 리테일이 좀 주가가 최근에는 좀 달랐었잖아요, 흐름이. 네. 거기 제일 큰 포인트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를 보셨던 건지 혹시? 근래 어퍼컷 나오기 직전까지. GS 리테일 어퍼컷 나오기 전까지. 전까지? 네. 근데 뭐 그 이슈가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GS 리테일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랑 호텔하고 파르나스. 네. 파르나스 파리 날린다는. 네네. 그거 살 때도 참 노이즈 많았었어요. 그 집안 거 그쵸. 사주느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오피스 쪽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호텔 리뉴얼 하느라고 비용 또 들어가죠. 들어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투숙률이 지금 뭐 보복소비다 해서 특급 호텔들 뭐 만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근데 이쪽은 비즈니스 고객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예, 투숙률이 좀 올라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적자가 좀 있는 부분 있고, 그리고 지난해 1분기 때 일회성 그 이익이 있었어요. 부동산 그 개발 자문수수료가 지난해 1분기에 예, 그래서 아, 베이스가 그래. 높아서 엽기적가 올해는 있었구나. 네, 역기저가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근데 사실 2, 3분기 저희는 편의점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사람들 좀 성수기고 활동 많아지니까. 예, 활동 많아지고 유동인구 회복이 백신 접종 때문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백화점이 제일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백화점 저희가 맞죠. 연말부터 밀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편의점도 같이 보시자. 왜냐면 유동인구랑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업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2, 3분기가 편의점 성수기고, 그쵸. 지난해 2, 3분기 때는 코로나가 약간 좋아지려다가 말았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2차 확산 일어나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고, 기억하시겠지만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언제요? 작년 여름에. 아, 작년 예, 여름에. 아, 네네네. 그랬었고, 거기에 따른 그리고 기저효과가 이제 기저효과 올해는 있고요. 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나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 호텔은 이제 장치 산업이라 하더라고요. 시즌 되거나 또 몇 네. 년에 한 번씩 크게 한번 리모델링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다른 호텔도 뭐 면세점이 다 버는 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수가 회복되고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네네.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내수가 회복되는 데 따른 최대의 수혜는 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백화점이죠. 백화점은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1분기에도 있고요. 이미 좋았고 1분기 예. 되게 좋았고 2분기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에 100이 넘어갔어요. 100이 기준선이잖아요. 네. 100이 넘어가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100 이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5월 달이 105.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대비 3포인트 올라왔고요. 더불어서 가계 흑자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흑자율이 가계가 벌어들인 돈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인데, 네. 근데 이게 2003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30%가 넘어갔던 적이 5번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지금 30%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소비 여력을 갖다가 풀 때가 해외여행은 아직까지도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백화점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의 백화점 성장은 명품이나 가전 같은 그런 품목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패션 쪽에서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패션 쪽이 마진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에 도움을 주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쪽이 지금 가장 좋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3월 중하순이었기 때문에 4, 5, 6월 달이 오롯이 영향받았던 분기거든요. 그래서 기저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롯데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둘 다 영업이익 하락폭이 한 8, 90% 됐었고요. 신세계는 적자 전환했었습니다. 네, 2분기 네, 네. 때. 그래서 기저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올해 턴어라운드는 2분기 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아마 그 옷 사러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와, 사람이, 저도 한 2주 전쯤 저 아울렛 한번 갔었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저희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갔는데, 저희는 아침에 거의 일찍 갔어요. 한 10시쯤. 그래서 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소비 회복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한 11시, 12시쯤 주차장 한번 싹 돌아봤는데 이미 만차가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코로나19 이제 끝났다고 정부에서 혹시 선언했는지 뉴스 좀 찾아보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1차 확산됐을 때 백화점 매출 하락폭이 30%였었거든요. 네. 2차 확산 때는 한 15에서 20%였었고, 3차 확산이 이번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 그러니까 그때 12월 8일 기준으로 2.5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는 10%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산이 돼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거기다가 백신까지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조금씩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하루에 600명, 700명대 발생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평타? 안 찾아보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구 나왔는지도 안 찾아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항상.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